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누구나 생각한다. 그렇지만 누구나 똑같이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요리의 대가에 견줄 수 있는 사고의 달인이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정신적 재료들을 가지고 맛을 내고 섞고 조합하는 것에 도통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지적 만찬을 준비한다면 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생각의 부엌에서 그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더 잘한다는 뜻이다. 대가가 되려면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역시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도구의 용법을 익히고 정신적 요리법을 배우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에게 정신적 요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 정신적 요리법은 무엇을 생각 요리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 요리하는가로 초점이 옮겨진다. 정신적 요리는 마음의 부엌에서 시작된다. 거기서 개념들은 절여지고 졸여지고 살짝 튀겨지기도 하며 때로는 다져지고 구워지고 휘저어져 모양을 갖추게 된다. 마치 요리의 대가들이 어떤 재료는 조금만 뿌리고 어떤 재료는 듬뿍 넣는 등 변화무쌍한 동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상상의 부엌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솟아오르고 생각지도 못한 재료들과 섞이기도 한다. 요리법 자체만 들여다보아서는 완성된 요리가 어떨지 상상할 수 없다. 정신적 요리의 대가들은 요리가 어떤 맛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가상으로 재료를 혼합한 것만 가지고도 어떤 맛이 나올지 직감으로 안다. 옥수수 유전자와 교감한 노벨상 수상자. 직감이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훗날 유전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바브라 맥클렌턱이 젊은 시절 경험한 사례를 들여다보자. 옥수수의 유전자와 교감한 노벨상 수상자. 직감이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훗날 유전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바브라 맥클렌턱이 젊은 시절 경험한 사례를 들어보자. 1930년 어느 날 그녀는 코넬 대학 주변의 옥수수 밭에서 동료 과학자들과 유전학 연구를 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전체 옥수수의 절반 정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가루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에서만 그 현상이 나타났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맥클렌턱은 무척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옥수수 밭을 떠나 언덕 위에 있는 연구실로 가면서 혼자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30분쯤 후 그녀는 펄쩍펄쩍 뛰며 옥수수 밭으로 달려내려갔다. 유레카, 답을 알아냈어. 왜 불임 꽃가루가 30%밖에 안 되는지 알아냈다고. 흥분하는 그녀에게 동료들은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그럼 증명해봐. 그런데 정작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수십 년 후 맥클렌턱은 이렇게 회고했다. 문제를 풀다가 답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면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무의식 속에서 해답을 구한 경우다. 나에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 나의 확신은 절대적이었지만 말로 설명하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게 답이라고 확신했을 뿐이었다. 안다는 것이 이처럼 모호하고 불분명한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심각한 의문이 생겨났다. 문제를 푸는 모든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답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달렸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과정이 아주 복잡했다.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그 답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나중에 소식을 가지고 풀자 답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자, 그런데 나는 종이 이에 써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토록 흥분하며 유레카, 답을 알았어 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었을까? 맥클렌턱의 이러한 의문은 창조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돌연한 계시와 통찰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어떻게 우리는 말하거나 그리거나 쓸 수 없는 것들을 아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느낌을 말로, 감정을 숫자로 옮길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창조적 상상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숙고해왔다. 신경생물학자들은 뇌의 구조와 신경 시냅스 간의 연결 구조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애써왔다. 아직 완전한 답은 구해지지 않았다. 그러한 창조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요소들은 과소평가되고 또 간과되고 있다. 탁월한 사색가, 창작가, 발명가들의 경험이 그것이다. 그들은 내적 경험들은 창조적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문을 풀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 연구를 위한 중요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 무엇보다 그들의 경험은 사고 자체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충분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관념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전 논리적 사고의 형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물리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공식과 숫자, 복잡한 이론과 논리를 동원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최근에 쓴 책 열정과 기질에서도 아인슈타인을 논리수학적 사고의 전형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동료들은 그가 상대적으로 수학에 취약했으며 자신의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자주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학이 애먹인다고 걱정하지 말게. 나는 자네보다 훨씬 심각하다네 라고 썼다. 그의 동료인 자크 아다마르에게 털어놓은 대로라면 아인슈타인은 남다른 염력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다. 언어라는 것은 글로 된 것이건 말로 된 것이건 간에 언어는 나의 사고의 과정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과정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심리적인 실체들은 일종의 증후들이거나 분명한 이미지들로서 자발적으로 재생산되고 결합되는 것들이다. 내 경우에 그 요소들이란 시각적이고 때로는 근육까지 갖춘 것들이다. 모종의 사고 실험에서 그는 자신을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광자라고 상상했다. 광자인 그가 보고 느끼는 것을 상상하고 나서 그는 또 다른 광자의 역할을 맡았고 첫 번째 광자의 역할에서 경험한 것을 상상하려고 했다. 아인슈타인이 심리학자인 막스 베르트하이머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는 이 시각적이고 근육질적인 사고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매우 어렴풋하게 이해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를 아인슈타인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그 방향에 대한 느낌은 매우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맥클렌턱 역시 아인슈타인이 말한 광자 개념에 해당하는 유기체 느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옥수수의 염색체를 연구하면서 그녀는 밭에 있는 모든 옥수수 개체를 한 줄기 다 알고 있었다. 그래야만 옥수수를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옥수수를 연구할 때 나는 그것들의 외부에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서 그 체계의 일부로 존재했다. 나는 염색체 내부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내 친구처럼 느껴졌다. 옥수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 자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리처드 파인만은 문제를 풀지 않고 느꼈다. 직관인가 수학인가 라고 발명가이자 SF 소설가인 아서 C 클라크는 묻는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형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알아낸 다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학 공식을 가동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후자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다음처럼 설명했다.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나타난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은 수학이나 형식 논리학이 아인슈타인에게 부차적인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기존의 말이나 다른 기호들, 추측건대 수학적인 것들은 2차적인 것들이다. 심상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된 다음에야 말이나 기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자는 공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수학적 언어로 사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만의 직관적인 통찰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 맥클렌턱은 이렇게 말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관적으로 알아낸 어떤 것을 과학의 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다른 과학자들도 직관적으로 깨달은 후에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며 맥클렌턱은 이렇게 말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관적으로 알아낸 어떤 것들을 과학의 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다른 과학자들도 직관적으로 깨달은 후에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며 맥클렌턱의 의견에 동의한다.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 역시 수학은 우리가 본질이라고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형식일 뿐이지 이해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느꼈던 그는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보면 수학으로 해결하기 전에 어떤 그림 같은 것이 눈앞에 계속 나타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해졌다라고 말한다.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과장된 것이다. 창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첫째, 느낀다는 것이다. 이해하려는 욕구는 반드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느낌과 한데 어우러져야 하고 지성과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상력이 넘치는 통찰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생각하는 감정과 느낌 사이의 연관은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마음, 생각과 몸, 존재 혹은 감각의 분리를 말한 철학자 데카르트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뇌졸중, 종양으로 정서적 감흥 구조가 총체적으로 바뀐 신경질환자들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느낌과 직관은 합리적 사고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사고의 원천이자 기반이다. 다마지오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 감정과 지력은 불가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 과학자들은 느낌으로 논리적 개념에 이른다. 그리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와 표현은 직관과 감정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놀라워한다. 허브 사이먼과 노엄 촘스키 같은 인지과학자들은 사고를 단지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절차나 언어학적 규칙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열정과 기질, 마음의 틀과 같은 저서에서 다양한 사고법의 개념을 진전시킨 하워드 가드너 같은 학자조차 창조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자신을 표현하는 양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드너는 아인슈타인이나 맥클렌턱, 파인먼과 같은 과학자는 논리수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시인이나 작가들은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분류했다. 무용수는 몸짓으로, 화가들은 시각적으로 사고하며 심리학자는 개인의 내면을 사고하는 사람, 정치가는 개인과 개인 사이를 사고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분류는 마치 제빵사가 빵을 만들기 위해 이스트를 사용한다는 말만큼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소다빵이나 납작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이스트로 말하자면 맥주나 시리얼 같은 다른 먹거리를 만들 때도 쓰인다. 요리를 하든 생각을 하든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음식을 만들 수 없다. 사람들의 지적 과정 중에서 단 한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개인을 분류한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만큼 그릇된 것이다. 직관이 통찰로 이어진다. 대개 예술적인 착상은 비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 역시 아인슈타인이나 맥클린턱 같은 과학자들처럼 전달 가능한 표현 수단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화가이자 디자이너인 요제프 알베르스는 이 변환에 대해 간결한 말로 표현했다. 예술이란 물적인 사실과 영적인 효과 사이의 불일치이며 삶에 대한 반응을 시각적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조각가 루이스 브루조와의 관점과 비슷하다. 나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해야 할 것들, 또 그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나는 내가 할 말을 조각으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화가 막스 빌 역시 예술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예술이란 인간 정신의 표현이며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막연한 심상을 구체적인 형태로 가시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이나 스케치는 색과 공간과 빛과 움직임을 수단으로 삼아 어떤 것을 구체화하는 도구다 라고 조지아 오키프는 쓰고 있다. 오래전에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보고 즐긴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을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다시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나는 내가 받았던 느낌과 똑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야만 했다. 이것은 복사가 아니다. 그녀의 이러한 말은 결국 예술이 제시하는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나 개념, 감각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자가 창안한 공식이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말을 통해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말만 가지고 사고하거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다. 소설가 도로시 캔필드 피셔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떤 장면을 강렬한 이미지로 만들어낸다. 만일 그 장면을 절대적이고 완전한 이미지로 형상화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장소와 사람들, 삶에 대해 글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작가 이사벨 아옌데의 말을 들어보자. 책은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뱃속 어딘가에서 떠오른다. 그것은 내가 접근하지 못한 대단히 어둡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져 있으며 내가 그저 모호한 느낌으로만 짐작하는 것, 아직 형체도 이름도 색깔도 목소리도 없는 그런 것이다. 처음 경험한 충동이나 영상, 느낌을 말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것들은 말로 표현된다. 시인과 작가들이 이미지와 느낌을 재현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과학자들과 예술가들도 경험하게 된다. 내적인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외적인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SF 소설가인 어슐라 르귀는 소설가들이 이런 변환을 시도할 때 나타나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다. 소설가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써 다룬다. 그런데 그들의 전달 매체는 소설이다. 소설은 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말은 역설적으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말에는 기호 언어적 용법과 함께 상징적 혹은 은유적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내 말은 내적인 느낌을 문자로 끊임없이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표현을 하는 기호일 뿐 그 느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말은 이해를 위한 표현 수단이지 느낌의 구현이 아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가 스티븐 스펜더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단지 암시된 어떤 것을 단어를 가지고 나타내려는 시도야말로 시가 행하는 무시무시한 도전이라고 말한다. 내가 쓰고 싶은 시를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그러나 막상 시를 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쓴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적인 느낌을 심상으로 만들어 이를 체험해야 한다는 말일 텐데 그런 노력이야말로 일생에 걸쳐 얼마나 큰 인내와 관찰력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미지의 논리, 심상의 체험,
상상하는 삶이 요구하는 인내와 관찰, 이러한 말들을 스타니슬라브 울람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초논리가 보다 적절한 이름일 것이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발생시킬 뿐 그것들의 타당성이나 유용성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아직 제대로 연구된 바 없다. 그저 공식적인 의사소통 언어라기보다는 비언어적이고 비수학적이며 비기호적이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도전하려는 것은 느낌과 이미지의 감정의 초논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만일 울람의 말이 옳다면 그 결과는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상징 논리학만큼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초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적용되는 밖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생각의 기원과 특질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런 초논리에 대해 현재 가장 근접한 개념은 직관이다. 아인슈타인은 오직 직관만이 교감을 통하여 통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의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바로 나온다라고 말했다.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과학자에게는 예술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실로 과학자와 예술가는 친척 관계라 해도 무방한데 왜냐하면 그들의 통찰은 느낌과 직관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동일한 창조적 경로를 거쳐 의식 속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느낌, 감정, 직관의 사용법. 소위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과학자나 수학자, 예술가, 작곡가, 작가, 조각가 등들은 우리가 생각을 위한 도구라고 부르는 공통된 연장을 사용한다. 이 도구들 속에서 정서적 느낌, 시각적 이미지, 몸의 감각, 재현 가능한 패턴, 유추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상을 동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 도구를 가지고 얻어낸 주관적인 통찰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공식적인 언어로 변환, 번역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창조행위의 보편성에 주목해왔다. 1980년에 열린 제16차 노벨회의에 모인 과학자들과 음악가들, 철학자들은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의 말을 인용하며 과학과 예술이 유사하다는 말은 창조와 행위에 관한 한 매우 유효하다. 창조라는 점에서 둘은 매우 비슷하다. 장인의 경지에 이른 창조 행위가 주는 미적 쾌감은 과학 분야에서도 대단히 강력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음악가는 과학자와 예술가의 사고 과정이 놀랄 만큼 흡사하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맞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이 공통적인 문제 해결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예술가들은 공유된 영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과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해답은 동일한 창조 행위를 통해 구해진다. 면역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샤를 니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상상력이나 직관은 예술가나 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과 무언가를 창조할 듯한 꿈은 같은 것이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아르망 트루소도 이 말에 동의한다. 모든 과학은 예술에 닿아 있다. 모든 예술에는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그동안 우리가 창조 과정의 보편성에 주목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 주목이 보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직관적인 생각 도구가 학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근시안적인 인식과 태도는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뿐 아니라 교육자들에게도 나타난다.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의 커리큘럼이 과정이 아닌 결과에 의해 규정되어 어떻게 여러 과목으로 나뉘고 있는지 보라.
교육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은 문학,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으로 분리된 과목을 공부한다. 마치 그 과목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이고 상호 배타적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요즘 유행하는 교과목 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통합 수업은 드물 뿐 아니라 모든 지식을 망라하고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은 아예 생각조차 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학문과 다른 학문을 엮어줄 수 있는 직관적인 생각 도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수학자들은 오로지 수식 안에서, 작가들은 단어 안에서, 음악가들은 음표 안에서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각 학교와 대학들은 필요한 재료의 절반만을 사용하는 요리법을 고집하고 있다. 생각하기의 본질을 절반만 이해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르치는 방법의 절반만 이해하고 학생들은 배우는 방법의 절반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분리된 과목과 공식 언어 체계에만 기반을 둔 현행 교육이야말로 창조적 사고 과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주범임이 분명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학적이고 통사론적 논리를 가르치면서도 느낌과 직관의 초논리는 무시한다. 우리는 말과 숫자를 통해 배우고 평가받아 왔으며 또 그것을 통해 사고하는 것을 불변의 전제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라는 직관적인 방언, 수학 공식이나 논리 같은 공식 언어가 아닌 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방언은 서로 통찰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말이나 숫자만큼 중요하다. 본래 통찰이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으로 호출되는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던가. 따라서 느낌도 필히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주목하고 그 느낌을 발전시키며 사용해야 하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 다행히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문적 사고의 기반으로 직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창조적 상상력의 기반이 되는 느낌과 감정과 직관의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과 같다. 그것이 정신적 요리 혹은 교육의 요체다.